자, 2023년 노무사 1차 경영학 기출문제를 한번 이번에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출제된 걸 제가 한번 보고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아마 이것저것 생각이 많으셨을 텐데 우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문제수가 40문항으로 좀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와 좀 다른 상황이 펼쳐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올해 지금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은 나름대로 좀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아마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계산 문제가 이번에 세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전년도에 출제된 문제보다는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가 적었어요. 근데 이제 우선은 경영학을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겠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는 시험에 출제하지 않겠지라고 해서 사실 안 풀어봤던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접해보지 않은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사실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안 풀어봤던 문제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좀 당황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또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건들지 않았던 좀 그런 문제들이 좀 약간 심도 있게 문제가 나온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까지 합치면 한 5문제 정도 아니면 6문제 정도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난해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체 25문제 중에 뭐 5문제 이상, 6문제, 7문제, 어떤 분들은 더 느낄 수도 있고요. 그 정도가 여러분들이 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 아니면 접해보지 않았던 문제라고 판단을 하실 테니 당연히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외적인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공부하면서 한 번씩은 다 풀어봤던 문제 그리고 충분히 접근 가능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접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높게 느껴졌겠지만 그래도 기본에 충실했던 분들 그리고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문제들이 그래도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저랑 이제 이번에 이제 기출문제 한번 같이 또 풀어보시고 그러면서 한번 이번 시험을 한번 스스로 한번 복귀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뭐 당연히 올해 이제는 시험을 여러분들 1차, 2차에서 합격하면 좋지만 혹시나 또 올해 처음 또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에 경영학 제가 이제 푸는 이 기출문제를 보시고 기출문제 풀이를 보시고 내년을 또 어떻게 대비할지를 또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자, 우선은 10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충분히 봤던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경영학 기본이론에서 기초이론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이제 기업의 형태에 대한 문제를 물어봤죠. 그래서 다음 특성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의 형태는 뭐냐 해서 문제를 냈는데 보기 내용을 보시면 자, 우선 대규모 자본 조달이 대단히 용이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출자자들이 유한 책임을 진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본의 증권화를 통한 소유권 이전이 용이하다라고 됐는데 자본의 증권화가 가능한 회사는 주식회사밖에 없어요. 주식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제대로 이해했어도 답은 이제 5번이 되는 거죠.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여 소유와 경영에 분리가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보통 대규모 회사가 조그만 개인 회사하고 다르게 소유와 경영이 보통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이제는 이거 기업하면서 기본적으로 기업의 형태 공부하면서 정리해야 될 게 인적회사에 해당하는 합자 1명 그리고 물적회사에 해당하는 유한책임회사, 그 다음에 유한회사, 그 다음에 주식회사 등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인적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 뭉친 회사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가족회사가 많아요. 그죠? 보통 이제
가족 간에 뭐 대표이사도 하고 전무이사도 하고 그다음에 일선 경영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고 하여튼 가족 회사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물적 회사는 돈으로 뭉친 회사예요. 그죠? 돈을 댄 자본가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가 물적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합자 한 명은 기본적으로 무한 책임 사원이 구성되어 있어요. 무한 책임 사원. 무한 책임 사원은 말 그대로 책임의 범위가 무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망하게 되면 자기의 개인 재산을 털어서라도 회사의 모든 빚을 다 감내해야 될 책임 사원을 무한 책임 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나 합자 회사들은 무한 책임 사원이 존재하는데 한 명 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합자 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 1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가 합자 회사예요. 그래서 무한 책임 사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채권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 있죠.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뭐 무한 책임 사원이 그 책임을 다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물적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인 이상의 유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회사가 유한 책임, 유한 회사 주식회사입니다. 됐죠? 그래서 유한 책임 사원만 있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 절차가 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좀 까다롭게 설립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차이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특징적인 거 하나가 당연히 이제 물적 회사는 자본 유입이 훨씬 수월해요. 왜냐하면 유한 책임을 지는 사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여기 회사에 투자하더라도 회사가 망하더라도 어차피 내가 투자한 지분만큼만 날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유한 책임, 무한 책임 사원이 있는 회사보다는 투자자의 투자 부담에 대한 책임이 작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외부에서 자본을 유입하기가 좀 더 수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자본 유입이 가장 수월한 구조가 뭐야? 주식회사예요. 왜? 자본을 증권화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 유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소유주가 또 다른 사람한테 되팔 수도 있어요. 양도가 가능하거든. 뭐 다른 것도 양도가 가능하긴 하지만 증권화가 돼 있다는 얘기는 좀 더 수월하게 자본을 매매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죠? 자신이 갖고 있던 지분을 넘길 수가 있다니까.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회사가 외부 자본을 좀 더 쉽게 유입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자본을 유입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자본을 증권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의 증권화를 통한 소유권 이전이 용이하다. 이게 대규모 자본 조달이 용이한 이유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게 주식회사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사의 기본적인 형태는 여러분들 아마 노무사 기출문제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그죠? 당연히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씩 풀어보셨겠죠. 잘 출제가 되고 있죠. 그죠? 꼭 노무사 시험만이 아니라 타 시험에서도 잘 나옵니다. 주식회사에 대한 내용은. 자, 그리고 이제 2번 문제 보면 102번. BCG 매트릭스에 대한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BCG 매트릭스의 4가지 영역 중 시장 성장률이 높고, 그죠? 높은 영역과 그리고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높은 영역으로 옳게 짝지어진 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BCG 매트릭스는 시장 점유율과 그 다음에 시장 성장률을 기초로 해서 표현을 하죠. 네, 그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죠. 상대적 시장 점유율과 시장 성장률. 두 가지 차원으로 표현을 하는데, 시장 성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낮은 지점이고 여기가 고점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 성장률은 여기가 저점이 되고 여기가 고점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방향이.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는 표현을 해보면 회사 사업부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 물음표 단계, 그리고 또 스타 단계, 그 다음에 캐시카우, 현금 줬소라고 표현하죠. 아니면 도구 단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음표 단계, 스타, 캐시카우, 도구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들은 알고 계실 거고, 지금은 시장 점유율을
그 고점유라고 표현한 거, 그리고 시장 성장률 중에 고성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느 사업부 영역, 그죠? 어느 영역이냐, 전략적 영역이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는 요 부분, 요게 시장 성장률이 이제는 고성장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점유율로 따지자면 요 지점이죠, 요 지점. 요렇게 묶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영역끼리 짝지어진 거 물어봤으니까, 고성장일 때는, 그죠? 스타하고, 그 다음에 요 물음표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죠? 니은, 디귿이 될 거고, 그리고, 고 점유율에 해당하는 건 요거죠. 스타하고 캐시카우니까, 스타하고 캐시카우는 니은하고, 기억하고 니은이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건 몇 번입니까? 예, 4번이겠네요, 4번. 그죠? 그리고 상대적 시장 점유율을 여러분들 이제 보통 표현을 할 때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게, 보통 이 BC 매트릭스에서는 이 원의 크기가 그 사업부가 속해 있는 시장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시장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고, 시장 내에서 이 부채꼴의 면적, 그죠? 이 원 내의 부채꼴의 면적이 그 사업부가 점유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의미합니다. 이건 이제 절대적 점유율이 됩니다. 절대적 시장 점유율이 되는 거죠. 근데 자, 내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 사업부는 이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의 선두 기업이 전체 시장의 5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사업부는 이제 30%까지, 이 부채꼴 면적으로 봤을 때 30%까지 안 되겠네요. 이 정도까지 가야 30%가 되겠네요. 그죠? 30%. 그리고 나머지가 한 20%. 기타 등등의 회사들이 2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을 때, 전체 원에서 부채꼴의 면적은 절대적 시장 점유율을 의미하고요. 만약에 상대적 시장 점유율로 표현을 하자면, 이걸 상대적 시장 점유율로 표현해보면, 선두 기업이 분모가 돼요. 그러니까 선두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50%잖아요. 전체 시장 규모에서. 그죠? 그래서 기업의 선두 기업, 그 시장에서의 선두 기업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과, 그리고 우리 기업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을 기초로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이걸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 시장 점유율은 60%가 나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비교하는 거. 만약에 우리 기업이 시장에서의 선두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얼마가 나올까요? 만약에 우리 기업이 시장에서의 선두 기업이었으면 50%겠죠? 그럼 50%에서 50%니까 어떻게 돼?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100이라는 거는 우리 기업이 시장에서 1등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03번 문제입니다. 자, 경영 환경을 일반 환경하고 과업 환경으로 구분할 때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과업 환경에 해당하는 건 뭐냐? 이 문제에서 이 일반 환경하고 과업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환경은 기업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 주변적 환경을 의미하는 거고요. 과업 환경이 이제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업의 주변 환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환경은 기업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고, 과업 환경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보통은 기업이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환경적 요소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과업 환경에 해당하는 건 뭡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경쟁자도 해당이 되고요. 고객, 그 다음에 기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공급처, 그죠? 그래서 경쟁 기업이나 고객이나 아니면 기업한테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과업 환경과 관련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아니면은 뭐 정부 기관, 뭐 국세청 이런 것도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과업 환경의 요소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요거 과업 환경과 그 다음에 일반 환경에 대한 것들은 제가 수업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정치적 환경이나 경제적 환경, 기술적 환경이나 사회문화적 이런 환경들은 기업에 속해 있는 환경이긴 하지만, 그죠?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환경적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예, 민츠버그의 5가지 조직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습니다. 이 기업의, 민츠버그가 정의한 기업의 유형은 이 단순 구조가 있고, 근데 기업이, 기본적인 조직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은 이렇게 생겼어요. 예. 우선 최고 경영층에 해당하는 게 이쪽 우두머리의 역할이고, 중간 관리자가 이렇게 안으로 살짝 들어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밑에 하위의 경영자라든지, 일산 업무, 종업원들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 밑에 볼록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중간 계층의 이 보조적 역할, 그죠? 서포트 역할을 해주는 지원 부서가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기술 지원 부서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일반 경영 활동을 도와주는 일반 경영 지원 부서가 있습니다. 지원부. 그래서 여기는 일종의 이제 보조부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기술지원부라든지 일반 경영지원부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최고경영층, 이게 중간관리층, 이게 이제 일상경영자들이 운영되는 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기본적인 모델에서 여기 이제 이런 지원부서가 없으면 이게 이제 단순 구조가 돼요. 단순 구조. 조직 유형 중에 가장 단순한 구조는 뭐야? 위에 사장님하고 밑에 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회사겠죠. 예, 중간 관리자 계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소규모, 그죠? 소규모의 작은 기업들, 개인 기업들이 이런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기계적 관료주의가 조금 전에 이제 중간에 서포트하는 부서들이 비대하게 존재하는 이런 구조가 기계적 관료 구조예요. 그래서 기계적 관료 조직의 대표적인 게 우리 어디야 기본적으로 관료제죠, 관료제. 그죠? 갑자기 관료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기계적 관료제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관료제 구조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이런 중간에 서포트 조직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기업의 어떤 표준적인 업무들을 정의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여기 이제 기술지원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업무들을 도와주는 부서가 여기 일반 관리 경영 업무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계적 조직이 이런 구조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 관료 조직은 중간이 비대해, 중간이. 예, 중간자 역할이 여기 중간 부분이 비대하고요. 그죠? 이렇게. 대략 이제 밑에 부분이 없어요. 밑에 부분. 밑에 부분은, 요 부분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중간 쪽이 되게 비대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에드호 클래스 조직이라고 합니다. 에드호 클래스 조직. 그래서 이 수평적 조직 구조, 권력 구조를 띠고 있는 그 조직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드호 클래스 조직 구조 같은 경우는 임시적으로 잠깐 생겼다 없어지는 조직인데, 보통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들이 그런 구조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프로젝트 팀이라든지 TF팀, 그죠? 태스크 포스 팀 같은 경우에도 보통 어떤 특정한 과업이나 목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뭐 전문가들, 뭐 교수님들을 포함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죠? 이런 조직을 만들고 그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이제 사라지는 그런 조직이 이제 에드호 클래스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계적 관료제 조직 구조 같은 경우 수직적 구조는 우리가 이제 뷰로클래스 조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전문적 관료제 같은 경우에는 매번 하는 일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표준화시키는 게 어려워. 그죠? 그러니까 뭐 변호사 집단이나 아니면 뭐 법률 조직 같은 거. 그런 데는 이 중간 조직 같은 경우가 뭐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여기서 이 기술 지원 부분은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매번 할 때마다 일이 다르기 때문에 일을 표준화시키는 업무를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각종 소송권 같은 것도 그때그때마다 사건에 따라 매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업무들을 서포트해주는 일반 경영을 지원해주는 부서들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기술지원부서의 역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부제 조직 같은 경우에도 사업부 자체 조직들은 각각 하는 역할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여기 일반 관리, 이 기술 지원 부분에 대한 역할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 일반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해주는 부서, 이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또 다른 조직 구조를 띠고 있어. 이 안에 있는 조직 구조가 기계적 관료 조직 구조를 이렇게 또 각각의 사업부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사업부제 조직 구조의 특징이죠. 그래서 사업부제 조직 구조는 기본적으로 거대한 하나의 조직 구조는
전문적 관료제 조직처럼 생겼지만 안에 내부적인 조직 구조는 기계적 관료 구조로 다시 세분화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각각의 사업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 그걸 특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건 몇 번입니까? 1번이겠죠, 1번. 매트릭스 조직. 이런 조직은 민츠버그가 정의한 조직 구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퀸과 카메룬이 제시한 조직 수명 주기 단계의 순서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하긴 했었어요. 한번 설명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뭐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 설명한 건 아니고 한번 문제풀이 하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하여튼 요게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 수명 주기가, 조직이 발전하는 단계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느냐를 퀸과 카메룬 나름대로 단계가 있는데, 조직이 발전하는 단계가. 자, 요게 아마 이제는 처음 보신 분들은 아마 좀 난해했을 거예요. 그죠? 이런 문제를 접해보지 않거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조직이 이제 형성되고, 이제 발전하고 소멸하는 단계의 기본 구조를 보면, 우선 창업 단계를 먼저 거치게 되겠죠. 그죠? 저도 이제 회사를 처음 차렸을 때, 그죠? 처음에 이제 투자하는 부분,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일을 수행해야 될지, 일에 대한 정의, 목표에 대한 정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컨셉,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단계가 창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을 또 어떻게 유입시킬 것이냐, 장소는 어디에다가 할 것이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팔아야 될 것이냐, 이런 걸 고민하는 단계가 창업 단계겠죠. 그럼 이제 그거를 하면, 그 다음에 고민하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일에 필요한 사람들로 그 각층의 사람들을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집단 공동체를 구성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자원, 인적 자원을 배치하는 활동이니까 그게 이제 집단 공동체를 구성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 나한테 필요한 부서는, 저 같은 경우는 회계 업무를 하다 보니까 뭐 회계팀 아니면 영업팀 뭐 이런 식으로 몇 개 부서 뭐 두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많은 부서도 필요 없어요. 그냥 회계적인 업무, 그 다음에 기본적인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 뭐 영업활동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각각의 역할들이 이제는 구성이 되고 실제로 일을 수행하다 보면 업무적으로 서로 이제 충돌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나면 어떻게 돼요? 조직이 와해되거나 해체될 수가 있는데, 그걸 뭐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어떤 단계가 필요하냐면, 각각의 업무들을 정의하고 중간에 부딪히는 일들을 서로 궤도 정리해서, 그죠? 업무를 제대로 만들어가고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구성, 법률적 구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매뉴얼적인 절차적인 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을 없애는 단계가 공식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들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 분장을 하고 충돌되는 일들을 누구한테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래서 각각의 일들을 궤도 정리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충돌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공식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계가 지나가면, 그죠? 좀 더 세세하게 업무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단계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정교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보면, 상업 단계, 그리고 집단 공동체를 구성하는 단계, 그죠? 그리고 공식화 단계. 이제 공동체를 구성하다 보니까 티격태격 싸우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식화 단계, 그리고 이제 공식화 단계 이후에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분장이 마무리가 되면 세세한 업무들에 대해서 좀 다듬는 단계가 이제 정교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105번 문제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이제 106번은 켈리의 기윈 이론에서 행동의 원인을 내적 또는 외적 원인으로, 내적으로 판단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모두, 고른 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기인 이론에 대한 내용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한 것들을 어디에서 원인을 찾느냐. 그래서 그걸 그 사건의 본질적인 사람한테 원인을 찾을 것인지, 그죠? 아니면 외부 환경적인 요소에서 찾을 것인지에 따라서 내적 기인, 외적 기인으로 나누는데, 이 내적 기인과 외적 기인을 구분할 때, 그걸
구분하는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가 뭐냐 하면, 이거는 아마 기본적인 거 알면 풀 수 있는 거죠. 특이성하고 일관성하고 그 다음에 합의성이라는 세 가지죠.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입니다. 요건 제가 한번 설명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외적 원인과 내적 원인을 구분을 할 때 외적 기인, 내적 기인을 원인을 찾으려고 할 때 세 가지 특이성, 합의성, 그리고 특이성, 그리고 일관성이라는 이게 세 가지 요소 가지고 그 원인을 내적으로 찾을지 외적으로 찾을지를 구분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합의성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과 내가 일치하는 정도의 행동에 대한 일치의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보인다면 합의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각각의 사람들이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합의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아침에 학교나 회사에 출근하는데 모두 지각했고 모두 정시에 출근했는데 한 사람만 지각을 했어. 그러면 합의성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모두 지각했거나 모두 정시에 잘 출근했다면 합의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의 일치점이 더 많을수록 합의성이 높다. 행동의 일치점이 떨어질수록 합의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만약에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다 일찍 출근했는데 한 사람만 지각을 했어요. 그러면 합의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한 사람이 지각한 이유는 그 사람이 게을러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적 원인에 기인을 두는 거고요. 합의성이 높을 경우에는 외적 원인에 기인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지각을 했어. 그러면은 어떤 한 사람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이 오면서 모든 대중교통상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외적 원인을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이성이 높다는 거는 그 사람만이 보이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시험을 봤는데 5과목 시험에서 한 과목만 시험을 못 본 거예요. 다 잘 맞는데. 그런 경우는 특이성이 높습니다. 근데 시험을 다 못 봤거나 다 잘 봤어. 이런 것들은 특이성이 낮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가지 시험만 잘 보고 나머지 시험을 다 못 봤어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원래 공부를 못 했는데 하필이면 그 시험이 쉽게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시험을 잘 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성이 높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쉬웠던 거죠. 그죠? 그래서 외적 원인에 기인을 하는 거고요. 다 시험을 못 보거나 다 잘 봤으면 그 사람은 내적 원인에 기인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특이성이 낮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공부를 못 했거나 아주 잘해서 그렇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관성이라는 기준은 항상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일찍 왔는데 이번에 한 번 지각했어. 그러면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우예요. 그죠? 일관성이 높은 경우죠. 그러니까 항상 매번 잘 왔는데 오늘만 지각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사람의 일관성이 오늘만 떨어진 이유는 그 사람의 원인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 내분적인 원인, 뭐 몸이 아팠거나 아니면은 뭔가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 사람 내적인 원인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일관성이 낮아. 뭐 뒤죽박죽이야. 어떤 날은 일찍 오고 어떤 날은 늦게 오기도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관성이 낮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외적인 환경적인 요소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부지런해서도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뭐 지하철을 늦게 왔다든지 아니면 주변적인 어떤 다른 요소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성과 특이성과 일관성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원인의 귀속을 내적으로 시키느냐 외적으로 시키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한 질문은 답이 3번이 되겠죠. 3번. 그래서 특이성, 일관성, 그 다음에 합의성. 2번이군요. 2번. 자, 그래서 요거는 많이 해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10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집단 사고의 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집단 사고라는 게 이제 집단 내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집단 사고 현상이나 아니면 집단 극화 현상이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집단 사고라는 게 보통 각각의 개인들은 되게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집단 내에서의 여러 사람이 하나의 의견을 낼 때, 그죠? 의사결정을 해서 판단을 할 때는 합리적이지 않은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현상들을 집단사고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집단사고 현상이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집단 내 응징력이 너무 높을 때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거야, 집단 내 구성원들이. 그래서
반대 의견을 내거나 그랬을 때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죠. 왜냐면 자신들의 결속력을 떨어뜨린다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반대 의견을 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뭐 눈치를 주거나 아니면 그런 의견들을 완전히 무시해가지고 묵살을 해가지고 어떤 획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사태가 집단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면 1번 질문, 자신의 집단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환상을 가질 때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2번, 의사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환상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획일적인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 뭐 과거에 뭐 저도 이제 군생활을 하긴 했지만 좀 그런 게 있었죠. 옛날에 과거에 군생활이나 아니면 조직생활을 할 때는, 그죠? 집단 내 이제 윗사람이 뭔가 의사결정을 하면 거기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다른 목소리를 내면, 그죠? 뭐 아랫사람이 너무 건방지게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런 문화적인,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그런 문화적인 특징이 좀 있었어요, 옛날에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반대 의견을 스스로 자제하려는 자기 검열.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2번하고 3번도 비슷한 얘기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외부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상동적 태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하나의 집단이 외부 집단한테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면, 그죠? 집단 내 이런 어떤 결속력 같은 걸 더 강화시키려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우리 뭐 체육대회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대회 같은 걸 열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다른 조직하고 이제는 어떤 경쟁을 붙이다 보면 당연히 우리 조직의 어떤 결속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단속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4번처럼 이제 비춰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번, 개방적인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는 압력. 되게 폐쇄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1번부터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 내 폐쇄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5번 같이 이제 집단적인 개방적인 분위기를 형성을 한다 그러면 반대 의견을 내더라도 그 의견을 다 어떤 거리낌 없이 받아들인다는 논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집단 사고 현상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그리고 이제 8번, 108번 문제, 성격의 빅5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어요. 이것도 사실 빅5 모형은 제가 교재에도 내용을 이렇게 기술을 해놨지만 특별하게 강조해서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라고 이렇게 했던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성격의 5가지 유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만 가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를 지금 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뤘던 부분은 아닌데 그 문제를 내다 보니까 좀 약간 허를 찌르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뭐 정서적 안정성, 그 다음에 성실성이나 그 다음에 친화성. 친화성은 다른 말로 또 우호성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험 선호성, 개방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모험 선호성이라는 건 없어요. 모험 선호성이라는 건 빅5 모델이 없고요. 모험 선호성은 없고 거기 이제 외향성이라는 요소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 안정성이라는 건 감정의 기복이 덜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복이 큰 사람과 적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갑자기 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서적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고, 항상 뭐 화가 나거나 아니면은 뭐 기분 좋을 때도 그렇게 얼굴에서 표정으로 잘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좀 안정돼 꾸준하게 나타나는 거지. 이게 기복이 작으니까. 성실성이라는 건 항상 꾸준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항상 일관되게 행동하는 걸 성실성이라고 하고요. 친화성이라는 건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리는 정도. 그리고 이제 개방성이라는 건 외부의 정보를 스스럼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험 선호성은 없다 그랬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외향성이죠. 이제 외향성이라는 건 그 사람이 이제 내향성하고 외향성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성향이 외부로 표출되면 외향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내 쪽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을 향하고 있으면 내향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향성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외적으로 다 표현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고,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자꾸 묻어두고 가는 성향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외부로 표출하지 않고 자꾸 그냥 마음속에 담아놓는 그런 형태를 내향적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긴 하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108번 문제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리고 109번 문제를 또 한번 볼까요? 자, 이건 피들러의 상황적합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리더십 2번도 기본적으로 이제 한 문제 정도가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피들러의 상황적합 이론을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피들러의 상황적합 이론에서, 이 고려해야 될 요소가, 우선 리더십의 효과성을 고려해야 될 두 가지 요소가 있죠. 그죠? 그게 이제 리더의 기본적인 개인 유형이 있고요. 그래서 리더의 기본적인 유형은 뭐가 있습니까? 이제 과업지향적이냐, 그 다음에 관계지향적 리더냐. 이 형태로 이제 과업지향적, 관계지향적 리더를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상황적 요소로 작용하는 게 그게 교재도 나왔지만, 문제도 나왔지만 상황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상황요인. 상황요인 요소. 그래서 상황적인 요소에 알맞는 리더십 유형을 발현을 했을 때 리더십의 효과성이 이제 극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또 있는데요. 그게 이제 부하와 리더와의 관계. 그리고 과업의 구조.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리더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왜냐면 이제 부하의 성숙도라는 거는 이 상황 요인을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데, 그걸 이제 하나 같이 끼워 놓은 거죠. 부하의 성숙도와 관련된 요소는 어떤 게 있냐면, 허쉬와 브랜차이드의 수명주기 이론, 리더십의 수명주기 이론에서 부하의 성숙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걸 이제 살짝 끼워 놓은 것 같아요, 문제에. 하여튼 자, 부하의 성숙도는 피들러의 상황적합 이론에서는 상황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고요. 그걸 이제 살짝 끼워놨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리더십의 효과성, 리더의 유형을 결정할 때 LPC 점수라는 게 또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LPC 점수가 높을 경우에는 관계지향적 리더십을 발현했을 때 효과적이라고 보고, LPC 점수가 낮을 때는 이제 과업지향적 리더십을 발현했을 때 효과적으로 보는 게 피들러가 주장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상황의 호의성이라는 요소도 작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리더와 부하의 관계가 돈독하고 과업의 구조가 명확하면서 리더의 권한이 확실하게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이제 상황의 호의성이 높다고 보는데, 상황의 호의성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경우에는 과업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그 상황의 호의성이 어중간할 때, 중간 정도 형성되어 있을 때는 관계지향적 리더십을 발현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게 이 피들러의 상황적합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 다시 정리해보면, 1번 지문의 LPC 척도는 가장 선호하지 않는 동료 작업자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LPC 점수가 높을 경우에는 관계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낮을 경우에는 과업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번에 LPC 점수를 이용하여 리더십 유형을 파악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바로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4번에 상황의 호의성이 중간 정도인 경우에는 관계지향적 리더십, 그 다음에 상황의 호의성이 아주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과업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 피들러의 상황적합 이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한번 볼까요? 직무 특성 모형에서 중요 심리 상태의 하나인 의미 충만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직무 차원을 모두 고른 걸 물어봤습니다. 직무 특성 모형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직무 특성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 해가지고 뭐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그래서 요거의 지문의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심리 상태와 직무 특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를 물어봤기 때문에, 기존에 한 번도 물어보지 않는 스타일의 문제로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국지적인 문제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직무 특성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에서 기술 다양성, 그 다음에 과업 정체성, 그 다음에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중에 우선 자율성이라는 요소는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 중에 심리 상태 중에 어느 부분을 자극을 하냐면 책임감하고 관련이 된 요소예요. 자율성은.
자율성은 책임감하고 관련된 요소입니다. 그래서 너한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이렇게 만약에 어떤 위에 리더가 밑에 부하 직원한테 얘기를 한다면 그건 그 사람한테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예. 자율성이라는 요소는 책임감에 대한 부분을 자극하기 위한 요소로 작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이라는 요소는 그 사람의 어떤 결과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거예요. 결과에 대한 스스로가 이런 결과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냈구나 라는 걸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리더가 밑에 부하 직원한테 피드백을 주는 거죠. 야, 네가 한 게 네가 했던 목표보다 어느 정도 선에서 달성이 됐고 네가 한 거에 최선이다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자꾸 준다면 그 부하 직원 스스로가 그걸 자기가 스스로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심리적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피드백을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 기술의 다양성이라든지 그리고 과업 정체성 그리고 과업에 대한 중요성은 자신의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일의 본질적인 게 뭐냐 그리고 또 내 일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을 증진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을 증진시키는 요소. 그래서 여기서 중요 심리 상태의 하나인 의미 충만에 영향을 주는 요소. 이게 만족감이거든요. 내가 하는 일의 자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소. 그 직무 특성 요소가 기술의 다양성, 과업 정체성, 중요성이라는 요소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들어가 있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직무 특성 요소를 모형해서 직무 특성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가 그 작업자,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걸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기술의 다양성이나 과업 정체성과 과업 중요성은 만족감을 유발하는 요소, 그리고 자율성은 책임감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요. 피드백은 결과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과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볼까요? 자,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에서 마케팅이 발전해온 순서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너무 쉽죠, 그죠? 그래서 생산 지향, 그 다음에 제품, 그 다음에 판매, 마케팅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네, 어렵지 않게 쉽게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자, 12번. 자, 광고와 홍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 문제도 약간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여러분들 아마 어렵게 생각한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선 이제 광고와 홍보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죠. 광고라는 건 우선 유료성을 띠고 있고요. 광고주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죠. 근데 홍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비용이 들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대학교에서 보도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언론기관에 뿌리는 형태가 대표적으로 홍보 활동의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특징적으로 광고와 비교했을 때는 무료성이라는 특징 갖고, 그 다음에 광고주가 명시가 안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면 1번 질문. 광고는 홍보와 달리 매체 비용이 지불이 되죠. 그죠? 광고주가 명시가 되고, 그리고 그 매스미디어에게 이제 돈을 일부분 지급을 하고, 말 그대로 광고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홍보는 일반적으로 광고보다 신뢰성이 높다. 예. 홍보 활동이 일반적으로 광고보다는 이 소비자들한테 좀 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대학 얘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에서 잠깐 몸을 담았을 때도 입학 홍보처 같은 데에서 학생들 유입을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보도기사를 써가지고 언론기관에다 그걸 흘리는 거예요. 그죠? 팩스 같은 걸 보내가지고, 그럼 이제 언론기관에서 그걸 보고 그 각 지역의 신문사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이 기사를 좀 내주고 싶다라고 하면 내주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사실에 기반해서 내용들을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뭐 과장된 내용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술하기 때문에 신뢰성을 더 높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 일반적으로 홍보보다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광고라는 건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광고를 내놓는 매체나 아니면 광고를 제작하는 업체한테 충분히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사항인 거죠. 그리고 4번의 질문 보시면 홍보는 언론의 기사나 뉴스 형태로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언론 기사라든지 뉴스 형태, 그러니까 제가 보도 자료를 낸다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고요. 5번의 홍보의 세부 유형으로 PR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R이라는 영역이 이게 이제 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제 공중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PR의 활동 안에 홍보라는 활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PR이 좀 더 광의적인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PR이라는 활동 자체에 홍보도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그죠? 홍보도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기업이 하는 기부 활동, 뭐 공익 활동. 그죠? 그리고 또 기업 광고,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꼭 상품 광고만이 아니라 기업 자체를 광고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이 다 PR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의 세부 유형으로 PR이 있다가 아니라 PR의 세부 유형으로 홍보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보겠습니다. 자, 로저스의 혁신에 대한 수용자 유형이 아닌 거. 소비자의 이제 수용 속도에 따라서 소비자의 수용 유형을 구분을 해보면 이것도 한번 다 얘기했던 거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보통 물건을 구매할 때 보시면 보통 초기에는 보통 매니아층들이 물건을 구매를 많이 하죠. 그죠? 신제품이 나왔을 때 그 물건을 최초로 먼저 소비하는 자들이 매니아층이에요. 여기가 이제 혁신자라고 표현하는 계층입니다. 소비자 계층 중에. 그리고 혁신자보다는 좀 늦지만 어떻든 빠른 시간 내에 물건을 구매하는 층들이 있어요. 여기가 조기 수용층이야. 조기 수용층. 조기 수용층. 보통 여론을 형성하는 층이 여기입니다. SNS들에 어떤 물건 구매 후기를 올린다든지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그 물건을 소개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조기 수용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중간. 여기. 대다수 소비자들이 여기 중간이죠. 여기 이제 다수자들이에요. 다수층. 다수층 중에서도 좀 더 물건을 빨리 구매하는 사람이 조기 다수자고요. 그죠? 여기가 이제 조기 다수자. 다수층. 좀 더 뒤에 구매하는 사람들이 후기 다수층이에요. 후기 다수층. 저 같은 경우는 후기 다수층에 속해요. 그러니까 남들 다 써보고 물건에 이상 없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물건이 팔려 나가고 소비자들이 이제 그 물건에 대한 피드백을 막 올려가지고 야 이제 전혀 물건 사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물건에서 이상점이 없다라는 걸 확인했을 때 구매하는 층에 해당하는 게 다수층 중에서도 이제 후기 다수층에 속한다라고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가 이제 최종 수용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최종 수용자. 이 뒷부분이 좀 너무 크게 했는데 다수층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겠죠. 이쪽은 이제 후기 수용층은 진짜 최후의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 그죠? 아직까지도 스마트폰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도 아직까지 옛날 폰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2D 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후기 수용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는 2D 폰 포기하고 스마트폰 쓰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후기 수용층이 되겠죠. 지금 스마트폰 나온 지도 한 10년 전 됐죠. 그죠?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안 바꾸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계층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답은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죠. 후기 수용자라고 표현하기보다 이제 최종 수용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번 문제죠. 14번 문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주 한국의 매출 및 매출 채권 자료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매출 채권의 회수 기간 한번 계산해 봐라 이런 문제를 냈는데 단 1년은 이제 360일로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는 회전율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제 교재에는 내용이 있어요, 사실. 회전율. 회전율에 대한 문제가 사실 교재에는 있는데 문제가 아니라 내용은 설명이 돼 있는데 이 회전율이라는 게 물건이 얼마나 잘 도느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유한 자산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느냐, 아니면 의식적으로 따지면 이제 자리가 얼마나 잘 회전하느냐, 그죠? 회전율이 잘 좋을수록 매출액이 잘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회전율이라는 건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느냐를 정도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전율에는 매출 채권 회전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출채권 회전율을 계산할 때는요, 이때가 이제 평균 매출채권을 가지고 매출액을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건 밑에 재고자산 회전율 같은 건 평균 재고자산 가지고 매출액을 나누거나 매출 원가를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출 원가를 나눠주는 게 맞는데, 이걸 제가 교재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것까지 외워서 풀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런 문제까지 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평균 재고자산 가지고 매출 원가를 나누면 매출 재고자산의 회전율이 나오고요. 매출 채권 회전율 같은 거는 평균 매출 채권을 매출액으로 매출액을 평균 매출 채권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값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풀려면 지금은 이제 매출 채권의 회수 기간을 물어봤는데 우선은 회전율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회전율을 계산을 하려면 자, 주어진 값 가지고 한번 해보죠. 자, 매출액이 우선 300만 원이죠. 매출액이 3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기초 매출 채권과 기말 매출 채권이 주어졌는데 평균 매출 채권이라는 건 기초 기말 매출 채권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돼. 평균이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기초 매출 채권이 15만 원, 그 다음에 기말 매출 채권이 10만 원이고 이걸 2로 나눠주면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12만 5천 원이 매출 채권, 평균 매출 채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이 300만 원이 되죠. 300만 원. 됐죠? 자,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아마 24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24. 24가 맞나? 네, 제가 지금 암산을 한번 해보죠. 맞나 봐요. 자, 24. 그러면 이게 24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24회. 자, 24회. 24회라는 게 뭐냐면 매출 채권이 이 회전율이라는 게 24회로 산출이 됐다라는 거는 매출 채권이 1년에 24번 회수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1년 동안에 매출 채권이 24번 회수가 된 걸 24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율이라는 게 물건이 외상으로 팔리고 회수되고, 외상으로 팔리고 회수되고, 팔리고 회수되고, 팔리고 회수된 게 1년에 24번 반복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회전율이에요, 회전율. 그러면 횟수로 따지면 24회고, 한 번 회수될 때까지 걸린 기간은 뭡니까? 그걸 회수 기간이라고 표현하고, 회수 기간. 그러니까 1년을 360일로 정의했으니까, 365일이 아니라 360일로 정의했으니, 365일, 60일 동안에 24번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외상대금이. 그러면 한 번 들어오는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며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회수기간은 24회를 가지고 360일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360일. 응? 그렇게 계산해보면 며칠? 예, 15일이 나오죠. 15일. 예, 그래서 15일마다 대금이 회수된 거예요. 그래서 총 24번이 일어난 거죠. 1년 동안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회수기간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몇 번? 예, 2번이 되는 겁니다. 2번. 됐죠?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 문제를 풀겠습니다.